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DNA 시퀀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Third Generation Sequencing 또는 Next NG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퀀싱 방법은 팩바이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방법이기 때문에 팩바이오 시퀀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싱글 몰리큘 리얼 타임 시퀀싱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시퀀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PCR, 가장 중요한 특징은 PCR에 의한 증폭 과정이 없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일 분자, 그 DNA의 단일 분자를 그대로 시퀀싱 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싱글 스트랜드를 여기에 이제 주형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주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폴리모레이즈에 이것을 넣게 되면은 DNA 사슬이 이 폴리모레이즈를 통과하면서 그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염기의 형광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을 그 형광의 색을 인지하면은 바로 이제 시퀀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성되면서 그대로 리얼타임이라는 것이 합성하는 그 시간대에 그대로 바로 그 어떤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사이토신이 만약에 상부적이어서 사이토신이 만약 합성되었다 그러면은 파이로포사이트가 떨어지면서 사이토신이 갖고 있는 형광색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이제 C 펄스라고 그랬죠. 사이토신에 의해서 빛이 나왔으니까 그 사이토신에 붙여 있던 그 색깔이 나오겠죠. 그 색깔을 찍으면은 바로 이제 그게 어떤 뉴클레오타이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C 펄스, 즉 이제 C가 결합되었을 때 C에 연결되어 있던 그 형광색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이 안 되면은 당연히 이제 펄스가 안 나올 테고, 그러다 이제 다른 이 그림에서는 이제 아데닌이 만약에 여기에 다시 이제 결합을 했다 하면은 그 아데닌에 의해 펄스가 그 형광색을 이제 바깥으로 쭉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검출하면은 바로 어떤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해당하는 그런 시퀀서가 이제 설명되어 나와 있는데, 그래서 2세대의 경우는 둘 다 sequence by synthesis에서 합성에 의한 염기설 결정에 의해서 둘 다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런 시퀀싱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얼 타임 시퀀싱, 즉 3세대는 옆에 있는 옥스포드 나노포와 마찬가지로 리얼 타임 시퀀싱에 의해서 검출이 된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뭐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 단계에서는 굳이 장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만 2세대, 3세대를 이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의 경우는 정확도가 높지만 시퀀싱 할 수 있는 그 프래그먼트의 길이는 짧다. 반면에 3세대는 아주 긴 길이를 시퀀싱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2세대에 비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시픽 바이오에서 나온 이 방식은 이제 형광 검출 방식이 되겠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형광 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위차 검출 방식에 의해서 시퀀싱을 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그림이 옥스퍼드 나노포 시퀀싱이라는 것인데, 이 방법은 PCR을 통한 DNA 증폭이나 또는 형광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포 시퀀싱을 4세대 시퀀싱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면은 먼저 그게 이제 두 개의 분자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분자가 일종의 이제 헬리케이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더블 헬릭스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이 위에 있는 분자는 이 헬릭스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단백질 분자는 어떤 그 이온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어댑터 몰리큘이라고 하는 지금 4번에 위치해 있죠. 이것을 이제 붙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댑터 몰리큘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이제 베이스 이 싱글 스트랜드 DNA가 안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동돼서 들어가겠죠. 이때 그 벽에 붙지 않게끔 해주는, 벽에 붙으면은 일종의 그 지금 전류 이온의 이동되는 양, 즉 전류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뉴클레오타이드인가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게 염기들이 만약 벽에 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좀 측정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벽에서 떨어져서 가운데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댑터 몰리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3번 위치해 있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측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온 채널 역할을 하니까 이온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커런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TP, GTP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막아주는 정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염기마다 그 구멍을 막는 정도가 달라서 결국 통과되는 이온의 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통과되는 이온이 달라진다는 것은 전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변하게 된다. 가로막는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변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기록하는, 시퀀싱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면은 제일 깊이 들어갔을 땐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막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이 막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덜 막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많이 막으면은 이제 전류가 적게 흘러가고, 또 좀 덜 막으면 많이 흘러가고 하니까 전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서 A냐, G냐, C냐, T냐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주 미세한 전류차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정말 정밀한 실험 기계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 기계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좀 나와 있죠. 이 기계는 거의 USB 메모리 크기와 이제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만큼 아주 작은 크기인데도 이렇게 뭐랄까 엄청난 그 정밀도를 갖고 있으면서 또 빠르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방식은 PCR을 역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형광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DNA 클로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닝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DNA 조각 부분을 동일하고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클로닝은 이제 똑같은 지인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이제 클로닝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DNA 분자는 이제 아주 길지만 한 개의 유전자는 전체 염색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유전자를 직접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DNA를 증폭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유전자 부분만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그 특정 유전자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세균의 경우 특히 대장균을 많이 이용하는데 세균은 본래의 DNA 말고도 원형의 뭔가 좀 부차적인 그런 DNA 몰리클이 있죠. 이게 플라스미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플라스미드는 보통 염색체, 본래 염색체와 독립적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복제가 가능한 그러한 원형 DNA인데, 비교적 원래의 DNA보다는 그러니까 그 세균이 갖고 있는 본래 DNA보다는 훨씬 더 시퀀스도 작게 됩니다. 바로 이제 플라스미드를 분리한 후에 유전적 조작을 거쳐서 외부 유전자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재조합 DNA라고 부르고, 또 이 재조합 DNA가 들어간 그런 플라스미드를 이제 재조합 플라스미드라고 이제 부르겠죠. 이것을 다시 세균 세포에 넣어서 이제 증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재조합 세균이 계속 증식이 되어서 동일한 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재조합 플라스미드가 대량으로 복제되면은 유입된 외부 유전자 역시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돼서 이것을 이제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른쪽 그림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닝 벡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외부 유전자를 세포 안에 삽입하여 복제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클로닝 벡터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플라스미드가 바로 이제 벡터로서 작용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클로닝 벡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유전자의 증폭, 유전자 자체를 이제 증폭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병충해 저항성 등 새로운 대사 능력을 그 숙주세포에 넣어줄 때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식물체 내로 도입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유전자로 조작한 생명체다 해서 GMO라고 이제 많이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변형은 GM, 그러니까 Genetically Modify, 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전자 증식이 아니라 그 유전자의 산물을 증식해주는 그런데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혈전 분해 단백질, 역시 인슐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단백질들을 대량 생산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합 DNA 플라스미드 제작을 위해 제한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요소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 외부에서 들어온 DNA를 절단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효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소를 갖다 제한 요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제한 요소들은 인지하고 절단하는 특정 DNA 염기서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기서열을 제한 요소 자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통 4개에서 8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 자신들은 제한 요소 자리에, 그러니까 세균의 DNA들은 제한 요소 자리에 있는 A나 C의 메틸기를 첨가하여 이런 제한 요소에 의해 절단되지 않게끔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조합 DNA 플라스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한 요소에 의해 다양한 크기의 제한 요소 절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엇갈린 방식으로 절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양쪽 끝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점착석 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어로는 스티키 엔드라고 해요. 그리고 짧은 서열, 이런 스티키 엔드는 짧은 서열에 이제 단일 가닥 말단이 존재하니까 단일 가닥 길이는 또 이 단일 가닥 길이는 또 서로 상보적이어서 둘은 바로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제한 요소로 절단된 DNA 절편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DNA 절편을 이제 같은 제한 요소로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스티키 엔드가 이제 서로 이제 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보적인 그런 시퀀스를 갖고 있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서로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플라스미드의 양쪽에 있는 스티키 엔드에 DNA DNA 조각에 있는 스티키 엔드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상보적인 시퀀스를 갖고 있으니까 플라스미드와 DNA 조각 사이에는 서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결합이고, 완전히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DNA 연결요소에 의해서 서로 결합이 되어야지만이 영구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산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제한 요소로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절단한 후 젤 전기 영동으로 해서 절편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그림 하단에 보면은 전기 영동으로 한 결과 나타난 밴드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밴드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길이의 DNA 조각을 이제 넣고 전기 영동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 새로 만들어진 그 절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넣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크기 표준자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와 이제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것과 같은 크기의 조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화효소 연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라고 하고 약어로 보통 PCR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시륜의 특정 목적의 DNA 부분이 전체 DNA의 0.001% 이하일지라도 몇 시간 내에 수십억 개로 복제가 가능하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은 3단계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3단계 과정이라는 것은 분해, 결합, 신장, 이 3단계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해라는 것은 고온으로 DNA 가닥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고, 결합은 다시 온도를 낮추어 프라이머가 DNA 스트랜드에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신장은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를 5'에서 3' 방향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내열성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분리하기 위해서 온도를 많이 높여주게 되면은 단백질의 경우는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중합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중합효소가 온천에 사는 세균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TAQ라고 지금 하는 유전자, 이렇게 이태릭체로 되어 있으면 유전자고, 그 다음에 정자체로 되어 있으면은 단백질을 의미하게 된다고 여러 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TAQ, TAG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이제 95도에서도 기능을 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또 이제 고세균 종에서도 이제 분리가 되는데, 얘는 정확하고 안정적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는 각 가닥에 3' 말단에만 결합을 하게 되고, 높은 특이성으로의 15개 이상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순환 과정이 성공적이면 정확한 길이를 가지는 대상 서열 분자의 수는 이제 2배가 되게 되는데, 순환 과정이 만약에 n번 반복된다면은 만들어지는 분자의 수는 2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30배 순환하면 약 10억 개
같은 분자가 생성이 된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클로닝과 PCR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유전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클로닝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클로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벡터에 넣을 DNA 절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PCR이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PCR을 통해서 그 DNA 절편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지만이 벡터에 넣을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이제 PCR 프라이머를 이제 설계할 때 그러니까 DNA 양쪽 말단에 벡터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제한 효소 자리를 포함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서로 이제 플라스미드와 이 절편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벡터와 절편은 동일한 제한 요소에 의해 절단된 후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은 재조합 DNA 플라스미드가 되고, 그리고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가 있는 이제 세균만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세균 플라스미드에 특정 항성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삽입하고, 그리고 세균이 증식 후에 세균을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증식을 한 후에 항생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가 삽입되지 않은 세균은 전부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삽입된 원하는 세균들만 이제 골라서 추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PCR을 어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범죄조사, 멸종동물 DNA 서열결정, 유전질환의 출생전 진단, 바이러스 감염 진단, 이와 같이 아주 적은 양의 DNA만 있을 때, DNA의 샘플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이 샘플을 증폭시켜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PCR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클론된 진핵세포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균에서 발현을 시킬 때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발현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유전자를 세균은 원핵세포죠. 세균세포 내에서 발현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프로모터와 DNA 조절 서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핵세포의 유전자가 삽입되는 제한요소 부위 앞부분에 강력한 원핵생물 프로모터가 있는 벡터를 이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벡터를 발현 벡터다 라고 얘기하는데, 프로모터를 갖고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원핵생물의 프로모터를 갖고 있는 벡터. 그래서 세균세포는 원핵세포의 프로모터를 인식하고 그 프로모터와 연결된 외부 유전자를 이제 발현시키게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진핵세포를 세균에서 발현시킬 때는 그 전체 인트론을 포함한 유전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원핵세포에서는 스플라이싱 기작이 없기 때문에 인트론을 제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엑손만을 포함한 유전자 형태, 즉 cDNA를 삽입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핵세포에서 클로닝을 할 때
그때 이제 발현 체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효모가 되는데, 효모는 진핵세포이면서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양하기도 아주 쉽고, 그래서 이 효모를 이용해서 이제 진핵세포 유전자를 이제 발현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단백질이 포유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번역 후 변형 과정, 즉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할 경우, 이제 효모에서는 이 부분이 어렵게 된다. 즉 효모는 이런 번역 후 변형 과정이 이제 잘 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곤충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재조합 DNA를 함유하는 바이러스로, 즉 베큘로 바이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염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고, 동물 세포에서 역시 이제 뭐가 진핵세포 유전자를 넣어서 발현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진핵세포에서 발현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제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전기 청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전기 자극을 줘서 원형질막에 구멍을 만들게 되고, 그 일시적인 구멍을 통해 DNA를 주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서 DNA를 직접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세포 내로 DNA를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세균인 아고박테리움 흄페이시엔스를 이용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포 안으로 들어간 DNA와 세포 유전체가 유전적으로 재조합되면은 이 들어간 DNA는 발현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간 유전자 발현과 진화적 조상, 이제 이 경우 어떤 종에서 유래된 유전자를 매우 다른 종에 삽입해도 발현되어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나온 것이 초파리의 팍스6라는 진입니다. 이 진을 개구리뼈에 삽입하면은 그 삽입된 부위에 개구리 눈이 형성되고, 또 이제 생쥐의 팍스6를 초파리 배아에 삽입을 하면은 이제 겹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종에 삽입해도 발현돼서 어떤 기능을 하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공통적인 조상에서부터 이게 진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이제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